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6개월에 걸친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인 6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이주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라고 할 때 이 한을 써야 됩니다. 이 한은 삼한시대, 즉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페닌슐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한자를 써야 되죠. 그래서 한강 이남에서 권력을 장악했을 때 나라 이름이 한이 되는 거죠. 한강 이북에서 나라를 정할 때는 조선이란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38선 이남, 휴전선 이남의 나라, 그래서 한국, 그리고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쓰는 것입니다. 이 한은 이건 한수 한자여서 이것은 중국의 강 이름입니다. 물론 서울을 통과하는 한강이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라고 할 때는 이 한자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는 이 한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중국의 전통의학이고, 한의학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한국의 전통의학입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반도라고 하는 것은 반은 양을 반으로 가르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도는 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만섬이라는 거죠. 왜 반만섬이냐? 자, 일본은 완전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나라죠. 그런데 한국은 바다에 접해 있으면서도 또 대륙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섬이다. 그래서 반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럽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인도는 대륙이고 중국도 역시 대륙이죠. 근데 원래 이 차이나라고 하는 음은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에서 온 것입니다. 진나라. 거기에 영어에서는 A나 IA를 붙이면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만주의 경우도 영어는 만주리아죠. 그래서 롯데도 롯데리아입니까? 농담입니다. 그런데 영어 발음은 차이나지만 이것이 유럽에서는 진화라고 불렀습니다. 진화. 차이나 진화. 그런데 이 나라들은 유럽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인도라고 하는 거대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의 나라다. 그래서 여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남쪽에 있는 아시아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라고도 얘기하지만 인도와 진화 사이에 튀어나와 있는 반은 섬인 나라다. 그래서 인도진화라고 반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인도 차이나 반도가 되는 거죠. 어쨌든 반도라고 하는 것은 반은 대륙으로 연결되며 반은 섬인 상태, 이것을 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는 이쪽 북방계와 이쪽에서 넘어온 남방계 두 개의 이주민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방계 유목문화와 그들이 한반도와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주라고 하는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주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민에 대립돼서 사용하는 말이 원주민인데, 원주민이란 용어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처음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몇백만 년 중에 처음부터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살았던 인간은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은 이동합니다. 그런 존재가 없는데도 원래부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처음부터라는 걸 강조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무시하는 느낌을 주며, 그리고 흔히 원주민은 약탈과 멸시의 대상이죠. 그래서 인디언들을 따로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강제 이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디언 레저베이션이 있죠. 어쨌든 결론은 원주민이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 대신에 선주민이란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주했던, 물론 그 전에 또 누군가 이주했겠죠. 그래서 선주민이냐 이주민이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인류는 케냐 이쪽에서부터 발생해서 1차 인류의 대이동은 해안선을 따라서 옮겨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호주까지 넘어갑니다. 2차 이동은 다시 이쪽으로 옮겨와서 중앙아시아까지 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유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럽은 아직 빙하기가 끝나지 않아서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이 매우 적었겠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열악한 여성들은 그 생존의 전략으로, 즉 사냥꾼의 관심을 얻어야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 전략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머리카락과 눈동자의 색깔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머리카락 색깔과 눈동자 색깔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인류는 눈동자가 검습니다. 그런데 인종주의가 있죠. 인종차별. 문제는 이 유전자의 차이는 아프리카 대륙 내부의 차이, 그러니까 같은 흑인인데도 A 흑인, B 흑인, 이 유전자의 차이가 중앙아시아에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들이 지니는 차이보다 이쪽의 유전자 차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이쪽이 우랄 산맥입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가 몽골이죠. 몽골 서남부 지역에 이 지역이 알타이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초원지대로서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을 우랄 알타이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학설은 계속 변해요. 아직까지는 이들의 공통어인 우랄 알타이어 이런 표현을 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시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실크로드, 이것이 천산북로고 이것이 천산남로죠. 왜냐? 이쪽에 있는 산 이름이 천산입니다. 꼭대기는 늘 만년설이 덮여 있었죠. 그들이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쪽 초원지대 북위 30도 주변은 고압대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없죠. 그래서 사막기후가 되는데, 사막기후, 그 주변은 풀만 겨울 자랄 수 있는 스텝 지역이 됩니다. 초원지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목민족은 말과 양에게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기후 초원지대를 중심으로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최초에 만들어진 길은 이 초원의 길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실크로드 비단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유목민족은 처음엔 어떻게 했느냐? 추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술록을 타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간빙기가 되면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술록이 북쪽 만년설 지대로
툰드라 지대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들은 술록을 버리고 말을 타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지역이 최초의 유목문화를 지닌 스키타이 지역입니다. 스키타이 지역. 이들의 문화가 계속 동쪽으로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유목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록을 타고 다니던 그 시절에 사슴이죠. 이게 이제 그 앙카라 동방박물관에 있는 그 사슴을 찍은 것인데, 사슴은 이 유목문화에서는 남성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지금 금속을 파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 흰색 보이시죠? 은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파내고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을 상감기법이라고 얘기하죠. 고려 말에 우리나라도 상감청자가 있었습니다. 이 상감기법이 일찍부터 발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몽골 이 지역이죠. 초원지대에 만들어졌던 나라, 최초의 나라가 뭐냐? 흉노죠. 흉노. 그런데 흉노는 한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그 중에 일부가 초원의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이 되는 거죠. 훈. 그러다가 이 훈족 중에 마자르족이 헝가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 내에서 아시아 민족이에요. 아시아 민족. 헝가리라고 할 때 헝가리 HUNGARY인데 가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란 뜻이라고 합니다. 훈의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헝가리가 되었다는 거죠. 헝가리. 그런데 이 훈족의 이동은 다시 서고트족을 자극하면서 서고트족이 쫓겨나서 움직이면서 결국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결국 그것은 나중에 로마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흉노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족 중에 하나였던 투르크, 돌궐이 생겨나는데, 돌궐도 역시 한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동돌궐은 중국에 귀속되고 서돌궐은 계속 초원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쪽이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무슨 스탄? 스탄은 땅이란 뜻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땅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아랄해 앞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진 나라가 셀죽 터키인데, 이 셀죽 터키는 유럽과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오랜 시간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국력이 약해집니다. 그때 쳐들어온 것이 바로 몽골 원나라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셀죽 터키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셀죽 터키 한 부족이었던 오스만 가지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오스만 터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서로 상호작용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한반도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북방 유목 문화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이쪽에서부터 해류를 타고 한반도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지금 이것이 빨간색이 이 지역이 드라비다족이라고 해요. 이 드라비다족은 농경 문화를 지닌 민족인데, 이들이 이쪽으로 북쪽도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
말레이시아 쪽까지 와서 다시 해류를 타면 자연스럽게 이 해류가 이리로 지나거나 이리로 지나갑니다. 바닷물이 검기 때문에 일본어로 쿠로시오라고 하는 검다란 뜻입니다. 그래갖고 이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이 바닷물이 어디로 오느냐? 포항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도 해류를 타고 인도 쪽과 인도네시아 쪽과 필리핀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한반도로 이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항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는 북극의 차가운 한류가 포항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난류죠.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기 때문에 말하자면 목욕탕 안에처럼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이 만나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안개가 끼게 됩니다. 해무가 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 포항은 그 처용이라든가 이런 한국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도 안개가 자욱한 틈에 요 영일만 쪽에 숨어 있다가 러시아 배가 올라가는 것을 뒤쫓아가면서 포격해서 러시아 함대를 전멸을 시켰죠.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요 포항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름이 뭐가 있느냐? 영일만이죠. 안개가 걷히고 해가 나타났다 그래서 영일만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더니 그 구름이 안개가 걷혔다 그래서 개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열 개자에 구름 자죠. 그래서 구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쪽 남방계 이들은 농경민족이며 필리핀 등 이런 쪽은 해양문화죠. 이쪽이 한반도의 남쪽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반도는 북방계 유목문화와 남방계 해양 농경문화가 합쳐진 곳입니다. 그래서 북방계라고 하는 쪽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계는 천손 신화가 있죠. 특히나 우랄 알타이 지역 중에서도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알타이 산맥은 몽골 남서부에 있는 산맥이라고 그랬습니다. 알타이를 중심으로 해서 퍼진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목민이고 이들은 기마민족입니다. 말을 타고 주로 활동하는 거죠. 삼보 이동할 때 말을 타고 간다는 겁니다. 자, 고구려 벽화인데 지금 머리에 조관을 쓰고 있죠. 조는 새고 우는 깃털입니다. 모자에 깃털을 장식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경우도 조우관이 나타나긴 하는데 주로 이 조우관을 쓴 모습은 고구려의 상징이 됩니다. 유목민족에게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마민족임을 나타내는 벽화이고 이들은 하늘의 손자입니다. 자, 환인이 그 아들 환웅이 세상에 뜻을 두고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죠. 결국 단군은 하나님의 손자인 거예요. 그래서 천손신화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는 부여를 세운 동명왕이라든가 고구려 주몽, 백제 온조 이들은 다 건국 영웅신화가 됩니다. 바로 하늘의 손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웅이죠.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의 결합한 상태에 뛰어난 존재를 영웅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 즉 반신반인인 것이 영웅이에요. 물론 웅이 수컷을 뜻하기 때문에 빼어난 수컷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목문화는 술록을 키우던 스키타임 문화가 동쪽으로 전해지면서
초원의 길, 공통된 유목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난생신화인데, 난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이죠. 닭의 알을 계란이라고 하죠. 나는 알 난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 배란기라고 할 때 그 처음의 형태는 알이죠.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인도라든가 자바, 타이완, 필리핀 등 벼농사 지역인 농경민족의 문화입니다. 왜 이런 지역만 되느냐? 벼가 성장하려면 계절풍 지역이 됩니다. 성장기에는 집중호우, 결실기에는 햇빛이 쨍쨍. 이것이 바로 몬순 지역입니다. 계절풍 지역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농경민족인데,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양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폴리네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거북이 알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주식이 될 때 그들을 그 자기들의 조상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손들은 먹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을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생존의 조건이 되는 주식일 때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난생 신화는 해양 문화의 토테미즘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다 뭐냐? 말이 알을 낳죠. 말이 알을 보호해줍니다. 박혁거세, 아령, 석탈해, 김수로, 부지가 아시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김알지, 이 알지는 아지란 뜻,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난생선화, 신화, 다 알에서 태어나죠. 이것은 바로 남방계의 특징이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도 해류 중에서 쿠로시오 해를 타고서 북상한 것인데, 보통 우리는 비단길, 실크로드를 생각하지만 바다를 통한 실크로드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쿠로시오 해류가 해상 실크로드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다음 한국인의 40%가 동남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즉 남방계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북방계보다도 남방계가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0년 전에 드라비다족, 이들은 타밀족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타밀어라고 하는데, 드라비다족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말레이시아 쪽까지 와서 거기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선진 벼농사 기술을 갖고, 그 다음 어휘, 언어가 발달하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어가 먼저 발달하죠. 그래서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를 갖고, 단어를 갖고 한반도 남부에 상륙했다는 겁니다. 도래라고 하는데 도는 건널 도자예요. 물을 건너는 것입니다. 물을 건너왔다. 이것이 도래입니다. 그런데 그 한반도 남부의 농경 민족이 청동기 시대 때 그 중에서 특히 영암 지역, 영암이면 목포 오른쪽에 있죠. 영암 지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후쿠오카로 이동해서 논과 저수지를 만들고 집단 거주를 했는데, 그 증거로 고인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고인돌은 한반도에 거의 전 세계의 70%가 모여있을 정도로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남 지역은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깊어요. 한민족은 바이칼 부근에 기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쪽 아주 추운 지방에 살던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남하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유목민족이죠. 그러면서 해양 쪽에서
남방계 농경민족이 대규모로 이주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유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5천년 전쯤에 중국 황하양쯔강 유역의 농경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중국 쪽에서 인구가 대폭발을 하죠. 너무 밀집되니까 이들이 한반도로 분산된 것이다. 물론 이들은 사방으로 다 퍼져나갔죠. 그 중에서 일부가 산동반도에서 인천은 가까워요.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한반도는 한인이 중심이 돼서, 한인은 마한변한 진한이죠. 즉 농경민족입니다. 거기에 몽골인, 만주인, 일본 사람, 그리고 인도, 필리핀, 타이완 쪽이 혼합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은 북방계 유목민족의 유전자예요. 그거에 비해서 노란색 이쪽은 남방계 농경민족이거나 해양민족이죠. 이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왜 여기에 녹색이 여기도 보이느냐?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 한국인이죠. 유전자적 근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한국인이죠. 가장 비슷한 민족이 만주족입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는 원래 중국 민족, 한족, 그리고 베트남족, 그리고 필리핀. 오히려 한국은 일본인에 비해서 필리핀과 더 유전자가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것은 중국 운남성, 그리고 이것은 인도네시아인, 태국인, 그리고 몽골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우리와 상당히 가까운 것이 바로 만주족과 한족, 필리핀, 베트남인 겁니다. 오히려 일본은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들과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서 오히려 유전자적으로는 더 먼 쪽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과 흑인과 황색인의 유전적 차이, 아프리카 대륙 내의 차이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민족이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주입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단일민족은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이동하고 혼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민과 원주민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원주민 대신에 선주민이라는 말을 쓰자. 계속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세뇌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세는 앞선 자에 삼수면이 들어가서 물로 씻는 겁니다. 세탁기, 세척, 세차 다 씻는다는 뜻이죠. 세안, 세면, 뇌를 씻어내고 새로운 걸 주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호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북방계 유목문화의 특징은 뭐냐?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샤만입니다. 샤만은 주술사죠. 그럼 왜 그 북방계는 샤만이, 주술사가 중요했느냐? 열악한 자연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정령입니다.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반도의 샤만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강신무와 세습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려오는 것이죠. 즉 신들림입니다. 이들은 신이 들리면 무병을 앓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의식을 통해서 무당이 되어야지만 이 병이 낫는 것인데, 기본 구조는 단군 신화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환인이 천부인 세 개를 갖고 하늘이 부는 서로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맞을 때, 그래서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 증명하는 것이 부인입니다. 즉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죠. 검과 방울과 거울, 이 천부인 세 개를 받아서 환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태백산은 지금 강원도에 있는 산이 아니라 매우 밝은 산이란 뜻이에요. 어딘지는 주장이 다 다르죠. 묘양산이다, 뭐 개마고원 어디다라,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 신단수로, 자, 수는 큰 나무 숫자입니다. 큰 나무를 통해서 소떼, 나무도 있죠. 그 땅을 신시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방울과 거울은 뭐냐? 이것은 그 번개와 천둥을 의미합니다. 즉 비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비. 즉 비와 관련되어 있는 건 농경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우두머리가 있죠. 풍백, 바람, 우사, 비, 운사, 구름. 이게 다 기본적으로 농경이란 의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다. 왜 하필이면 360여 가지일까? 아마 1년이란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이란 뜻으로. 그런데 단군은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는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굴 밖으로 뛰어나갔고, 그 곰은 그 100일 동안을 참아서 결국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 곰탱이들이죠. 곰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토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포의 대상이거나, 자, 동북아시아에서 공포의 대상이 뭐겠습니까? 곰과 호랑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믿음으로써 안식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북이 알처럼 주식일 경우,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거북이 알로 태어나서 우리를 생존시킨다. 그랬을 때 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동식물을 토템이라고 합니다. 토템. 그 신석기 시대 때 신앙 체계를 보면 샤머니즘이 있고 토테미즘이 있고, 또 하나는 애니미즘이 있습니다.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애니라는 건 모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에는, 살아있는 것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애니미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는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숭배, 모든 것에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존재하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관념이란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을 관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잉카 문명이라든가 세계 곳곳을 보면 그 관을, 항아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집어넣어요.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다시 환생하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것이 웅관이다. 항아리 관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생과 연관되는 것은, 농경민족은 옥입니다. 옥.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보다도 옥을 더 선호하죠. 그거에 비해서 유목민족은 황금을 숭배합니다. 신라의 고분에서 나온
아주 많은 그 금관들, 황금 장식들이 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세 가지 종교,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그리고 애니미즘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 때 인간에게 발달된 관념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다. 그 다음, 이 단군의 의미가 뭐냐에 대한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군은 단골이다. 단골이 무슨 뜻이죠? 이 남쪽에는 지역마다 무당이 그 지역에서 대대로 무당의 업을 계승합니다. 즉 세습무죠. 그런데 이 단골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로 바뀌느냐?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찾아가던 그 지역의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단골에서 단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단골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단골은 그 지역에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박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옛날에 병이 생기는 이유는 다 뭐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해결할 곳이 없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병의 가장 기본은 마음의 병이죠. 그런데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단골이 들어주는 거죠. 무당이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어디 가서 말 못할 것을 임금님 귀는 당나귀처럼 막 그 말을 못하는 것을 어딘가서 얘기하면 그 병이 상당히 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무당은 그 지역의 상담자로 최적인 거죠. 그래서 한강 이남의 세습물들, 단골들은 그 지역에서 원한을 해소하고 병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무당을 하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느냐? 아니죠. 이 단골들은 농사를 짓는 자기의 땅이 있고 자기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있으면서도 지역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단골들은 보면 그냥 보통 평범한 농부예요. 특별한 경우에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단골을 한자로 쓴 것이 아니냐. 결국 제사장이죠. 초기 인류 집단은 제사장이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세습적인 권력을 지닌 통치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과 왕검을 합해서 단군 왕검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재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단군 신화는 재정일치 사회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는 곰이 인간이 되지만 중국 산동 아시죠? 인천에 제일 가까운 곳. 거기에 무시사당을 보면 이것입니다. 지금 이게 곰이고 이게 호랑이죠. 지금 호랑이의 입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이 단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호랑이 토템이 축출되고 쫓겨나고 곰 토템이 한반도를 장악하였다. 적어도 고조선 시대, 고조선 지역을 장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산동에서는 호랑이 토템이 권력을 장악했겠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 한강 이북은 강신무인데 대표적인 게 단군 신화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동전이에요. 카자흐스탄. 여기 보시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새도 있죠? 새라고 하는 것은 그 북방 유목민족의 숭배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세계의 근본이 되는, 이것을 세계수라고 얘기하는데, 큰 나무란 뜻이죠. 큰 나무수. 이게 있고, 그 다음 아마 환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호랑이와 곰이 있습니다. 이것을 탱글이라고 한다는데, 탱글이는 신앙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키타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동쪽으로 몽골 지역까지 유목문화가 퍼진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스탄의 나라들도 역시 유목문화이고,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 시대에 단군 신화가 우리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화는 서로 초원지대의 유목문화와 고조선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유목문화의 두 번째 특징은 새를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에서는 까마귀를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새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문 시간에는 요게 해고 요 안에 요것은 흑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흑점이 아니라 까마귀가 아니냐. 왜냐하면 고구려 벽화에, 무덤이죠.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이 여와고 오른쪽이 복희입니다. 여와씨, 복희씨. 그런데 여와씨는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달입니다. 이것은 해입니다. 그런데 이 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꺼비가 들어있습니다. 모래놀이 할 때 아이들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할 때 그 두꺼비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복희씨는 이게 해인데 해 속에 삼조고가 있어요. 삼조오. 자, 요 오는 까마귀 오자인데 원래는 위에 줄이 하나 더 있으면 세조죠. 그 없어진 한 줄이 뭐냐? 눈입니다. 까마귀는 나이를 먹으면 눈이 먼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는 거꾸로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효도의 상징인 것이 까마귀입니다.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포는 먹인다는 뜻이에요. 젖먹이를 포유라고 하죠. 포유류. 반, 거꾸로 먹여요. 그러한 의, 효도, 반포지효.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리가 셋 달렸어요. 그래서 삼조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면서 이 전통이 그 뒤에 밀란이 일어날 때 삼조고를 내세웁니다. 다리 하나, 둘, 셋 보이시죠? 그래서 삼조고 그림을 들고 밀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삼척에 있는 어떤 농가의 용마루를 삼조고로 이렇게 대신한 함석지붕입니다. 요거는 복을 많이 받길 바란다는 뜻에서 복복자 썼죠. 삼척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마한변한 진안의 소도, 이 소도는 아마 소떼와 의미 같은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도라고 하는 것은 큰 소나무에, 나무죠. 소떼도 다 나무입니다. 신이 이 나무를 타고 내려오죠. 그래서 무당이 구슬할 때도 대나무로 대를 세우고 그 대를 타고 신이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신단수 나오죠. 나무입니다. 그래서 큰 소나무에 방울과 북을 달았다. 그러면서 죄인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무슨 의미냐? 제사장의 권력과 왕의 권력이 서로 두 개가 병존했다는 뜻이죠. 아직 그
재정일체에서 권력이 나뉘어지긴 하는데 제사장과 왕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아직 두 개가 대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소도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 죄인을 잡아내지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농경문입니다. 자, 농사를 경작하는 문, 이건 글이 아니라 문양이라는 뜻입니다. 문양. 이게 이제 청동으로 만든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나무가지가 이렇게 있고 새가 한 마리씩, 두 마리가 있습니다. 왜 새냐? 새는 봄에 곡식의 씨앗을 가져다 주고 죽은 영혼을 하늘로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 기독교에 들어가면서 성령의 상징이 되지만 원래는 이 새는 비둘기라고 생각되는 거죠. 죽은 영혼을 하늘로 인도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상징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투룰이라는 새입니다. 뭐 상상의 새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이 까마귀가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그 당시 스키타이 지역에 지금의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여기에 머물던 마자르족을 이 새가 헝가리로 인도했다는 거죠. 자, 헝가리는 훈족이라고 그랬죠. 흉노의 후에 훈족. 그 중에 마자르족이 헝가리로 들어가는데 가리는 땅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훈족의 나라, 훈족의 땅, 그래서 헝가리가 됐다. 결국은 새를 숭배하는 소떼, 성령, 그 다음 이 청동기 농경문, 이것은 공통점이 다 새를 숭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뭐냐면 이 농경문 뒤쪽 편인데 재밌는 것이 뭐냐, 이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비로 땅을 지금 일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호미로 땅을 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양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농경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적석 목곽분입니다. 이 곽자는 왼쪽에 나무에 들어가면 덧너를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덤을 만들 때 이게 관이 있죠. 그러면 이 옆에 다시 상자를 만들어서 껴묵거리, 장신구, 이 죽은 다음에 그 망자가 사용할 도구 또는 그 망자와 관련된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다 돌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덧널을 만들어요. 덧은 하나 더란 뜻이죠. 널은 관이잖아요. 관을 하나 더 바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것이 요거예요. 요 안에 다시 관이 있는 거죠. 이 위를 돌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것을 돌무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흙으로 덮어요. 이것이 적석. 자, 돌을 쌓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목곽, 나무로 관을, 시체를 넣는 관과 바깥 관, 이렇게 두 개로 만듭니다. 그래서 덧널이란 뜻이에요. 덧널. 그래서 우리말로는 적석, 돌무지, 목곽, 나무로 만든 덧널 무덤이다. 경주 대릉원에 있는 천마총, 황남대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총과 분의 차이는 총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무덤일 때 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이거죠. 이 금룡총에서 나온 것인데 기마인무령 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잘 차려입은 주인,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하인. 이것은 그 5살에 죽은 이사지 왕,
아들이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사지 왕의 금관이고 화려하죠. 이것은 이쪽은 술록의 뿔처럼 생겼습니다. 뒤쪽은. 앞쪽은 나울 출자처럼 생겼지만 이것은 나무의 모습이라고 봐요. 나무와 술록.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5살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박한 금관을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껴묵거리로 이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껴묵거리 중에 자, 어린 아들 있죠. 그 아들을 저승까지 인도할 보호자 하인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진흙을 구워서 만들었긴 했지만 천도 이상의 고열로 구워낸 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또 뭐냐? 요겁니다. 요걸 장리라고 하는데 장은 막는다는 뜻이에요. 니는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릴 때 진흙이 튀잖아요. 그래서 진흙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양옆에 이렇게 가리개를 달입니다. 이것이 장리예요. 나중에 천마총이 나올 때 천마총은 뭐냐? 그 장리에 그려진 말 그림 때문에 이름이 천마총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보통 이 장리는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어요. 자작나무는 추운 지방에서만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유목문화, 북방계 유목문화에서 쉽게 얻어지는 나무가 자작나무인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요걸 보세요. 자, 이게 뭘까? 이것은 동복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동복은 뭐냐? 구리로 만든 솥입니다. 훈족은 흉노족, 바꿔 얘기하면 훈이죠. 훈족은 이걸 늘 말에다 싣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동하다가 필요하면 꺼내가지고 음식을 끓여 먹는 거죠. 이 몽골의 경우에도 이 동복을 갖고 다니긴 했지만 뭐 오랜 동안 전쟁을 하다 보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몽골 군인들은 그 투구를 벗어서 냄비처럼 사용한 거죠. 그래갖고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샤브샤브라고 하죠. 샤브샤브는 일본어인데 살짝이란 뜻이죠. 살짝만 데치는 것. 이것이 그 초원지대에서 보이는 적성 목각뿐입니다. 훨씬 깊게, 도난을 방지해서 훨씬 깊게 관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유목문화의 네 번째 특징은 껴묵거리입니다. 황금 장신구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5세기 때 훈족이, 이게 성류석입니다. 금으로 만든 팔찌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동그란 거 보이세요? 금을 녹여가지고 요것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나씩 붙인 거죠. 매우 뛰어난 금속 가공술을 지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것인데 동물 모습으로 허리띠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말 모양이기 때문에 마형 대구라는 건 이제 허리띠라는 뜻입니다. 호랑이 모습이죠. 그래서 호형 대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건 고리예요. 이게 말하자면 버클이고 이게 고리죠. 그런데 이것만 남은 이유는 뭐냐? 원래 가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가죽이 삭아서 없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그 마가, 우가, 저가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마가 말마자를 쓰진 않아요. 우도 소자를 쓰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 유목민들이 키우던 가축에 따라서 그 계급을 신분을 나눈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여에서는 마가, 말, 우가, 소, 저가, 돼지, 구가
구는 개란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다른 한자로 표기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유물들인데 이것은 경주박물관에 있는 황금보검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보검은 흑해연안, 여기가 스키타이 쪽이죠. 중앙아시아에 걸친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신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현재 경주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자흐스탄 모르보의 유적에서 발견된 칼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스키타이 황금 문명 전이 있었어요. 자, 황금은 유목문화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전사의 모습입니다. 전사의 모습. 매우 화려하죠. 그리고 위에 이런 뿔 같은 걸 달았어요. 이것은 기원전 4세기 스키타이 황금 갑옷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황금 보검이 여기에서 발견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금령총, 금관인데, 자, 형태는 간단하지만 이것은 술록의 뿔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앞에 출자로 보이는 이것은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다. 줄기와 가지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유목문화에서는 황금인데 여기 보면 옥이 달려 있어요. 이런 것을 곡옥이라고 하죠. 옥은 농경민족에게 있어서 환생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제 허리띠에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면서 옥을 달았다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 바로 유목문화와 남방문화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인류는 아주 일찍부터 오랜 기간 서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원의 길이고, 그래서 흑해, 여기가 우크라이나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고, 그 다음 장안, 시안, 한자로는 서안이라고 있죠. 장안에서 시작되는 비단길이 있고, 그 다음 해상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항해했느냐? 실제로는 예를 들면 광저우에서 출발할 때 대충 이쪽 어부들은 뭐 말라카까지는 대충 길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여기 가서 다시 여기에서 인도 쪽의 길을 아는 항해사를 고용하는 거죠. 인도에 가서는 또 이쪽 가본 경험이 있는 항해사를 고용하고, 이래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는 세 가지의 길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교류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지금 요건 왜 표시했느냐? 이게 베트남 메콩강 하류, 지금의 호치민 부근이거든요. 여기에서 로마 시대 때 사용하던 동전이 발굴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교류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쪽에 알려져 있던 곳이 광저우인데, 이 광저우까지 도착한 사람들이 일부가 다시 배를 타고 쿠르시오 해를 타고서 한국, 남해안, 그리고 포항에 도착했던 것이 아닌가. 이 포항과 관련 있는 사람이 바로 처용입니다. 처용. 셔벌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서 사리 보곤 가랄히 내히여라. 둘은 내 해엄만 둘은 네 해엄거. 본때 내다 말하는 아전은 어찌하리 있고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죠. 이에 처용의 너그러움에 탄복한 역신은 전염병입니다. 마막 유신이죠. 천연두. 역신이 앞으로 당신 집에는 절대로 안 들어오겠다라고 하고 절을 하고 물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라에는 마마가 돌면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내다 붙였다는 겁니다. 자,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세계는 교류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자, 사마르칸트 여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매우 중요한 교역로죠. 교역의 중심, 중앙아시아의 중심이 사마르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프라시압 궁전의 벽화에 있는 이 가로가 11m래요. 그래서 사방으로 이런 그 벽화가 있는 곳인데 이것은 스키타이, 자, 스키타이 최초의 유목문화죠. 스키타이. 그리고 소구드의 예술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소구드는 아마 백인 계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복원했더니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그 창을 세워두는 무기고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북을 보실 수 있죠. 음악에 사용하는 그 복원들을 보면 고구려 사신 그림이 확대한 겁니다. 원래는 크지 않죠. 이것을 보기 쉽게 지금 확대한 것입니다. 고구려 사신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머리에 지금 꽂고 있는 것이 조우관입니다. 새의 깃털로 장식한 관. 그리고 고구려인의 특징은 이 칼을 들고 있는데 이 대가리 부분에 둥그런 고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환두대도, 그 다음에 삽수, 손을 끼고 있죠. 자, 끼울 삽자입니다. 그래서 글 사이사이에 끼우는 그림을 삽화라고 하죠. 끼워 넣는 것을 삽입이라고 하죠. 끼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낀 모습, 이것이 바로 고구려 사신의 특징이다. 그럼 왜 여기에 고구려 사신을 보냈느냐? 그 수나라 때부터 중국은 고구려를 계속 공격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고구려에서는 이 초원의 길을 따라서 사신을 보냅니다. 다 유목문화죠. 이쪽은 원래 같은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야, 뒤를 좀 쳐줘. 실제로 군대를 동원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중국 첩자가 여기도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군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뒤를 치려고 하나 보다. 그래갖고 중국에서 고구려를 칠 때는 한 달 이상 지나면 이 군대가 중국을 습격할까봐, 공격할까봐 겁에 질려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국이 한반도를 공격할 때 늘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공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가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배후 공격을 염려해서 늘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수나라도 당나라도 고구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개소문 때 당나라가 공격을 했죠. 그때 이 고구려 사신을 이쪽에 보낸 게 아니냐. 그래서 움직이는 척하면 중국이 겁을 먹고 철군을 하겠죠. 바로 이래서 이 고구려 사신이 이 사마르칸트 벽화에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유목 민족끼리는 서로 늘 교류를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지만 보통은 부족 간의 평화를 유지해왔다는 거죠. 너무 길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업로드 된다는 것 아시죠? 안녕.